안녕하십니까? 제20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치유의 여정, 공감과 회복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Please make sure your cell phone is either off or on silent mode. Korean and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provided in this session. If you would like interpretation, please use the receiver provided at your seat. Korean is channel 1. English is channel 2.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션은 지금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치유 과정이라는 타이틀로 제주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포럼은 2001년도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2005년에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주 포럼이 평화 실천 사업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는 명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대주제로 저희가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이 세션에 저희 작년에 만들어진 공감연대가 20년 역사의 제주 포럼에 한 세션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션의 그 기획으로는 기획 의도는 그동안에 국내외에서 다행된 수많은 국가폭력과 그에 따른 생존자,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요즘 생존자라고 말을 하죠. 생존자들의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세월이 겹겹이 쌓이고 덮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는 대단히 병들어가는 사회, 결국은 병리 사회라서 패러노이드 소사이어티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는 평화도 번영도 나아가 혁신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오래된 문제,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끝내야 할 텐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 세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발표 내용에서도 보시겠지만 그런 상처는 드러내서 알리고 서로 소통하고 직면하는 것만이 그리고 공유하는 것만이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폭력을 행한 국가가 또다시 저희들에게 억압과 통제로 제2의 폭력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우리 세션이 그 길을 가는데 빛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여기서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치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저의 그 인사를 마치고요. 세션의 그 발표자하고 토론자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경수 교수님 나오셔서 잠깐 얼굴 보이시고 네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발표하실 때 조금 더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상수 선생님 재경 제주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박래군 선생님 네 4.16 재단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세월호 4.16 재단 운영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 최광준 선생님 경희대 법학전문대 학원의 교수이십니다. 우리 오늘 스피커와 발표자 하고 토론자들이 대단히 이 분야에 굉장히 해박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어떤 액션을 많이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발표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이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는 쌍수 박래군 장환익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장환익 변호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저기 발표자 인사 끝내고 나중에 발표하는 중에 조금 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발표자 2분, 그다음에 토론자가 3분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조금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를 우리 최영태 공감연대 상임 대표님께서 나와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최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공감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세션에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제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먼 걸음을 마다하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김영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공감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3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인사말을 드린 것은 특별히 강주에서 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강주는 강주항쟁 43주년 행사를 진행했었고 강주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엄청난 충격된 사건을 극복하고 하는 데는 당사자들의 어떤 주체적 노력도 중요했지만 전국의 민주화 세력들이 함께 투쟁하고 진실규명에 함께 해준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공감이 강주 불행을 극복하게 만든 효과적인 것이었죠. 또 하나 이 강주 시민들은 이 강주 항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당겨진 자긍심, 이것이 또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강주가 겪었던 아픔보다 몇 배 더 큰 아픔을 겪었고 더구나 제주 도민들은 오랫동안 분노, 억울함, 진실규명 말 자체도 못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 도민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많이 극복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강주 경험에 의하면은 전국 국민들이 제주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진실규명에 나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주 아픔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남북 분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주 트라우마가 완전히 극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남북 하에 공존이 이루어져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트라우마 극복은 이 제주의 어떤 생존자들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정상화되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한 이 극복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긴장을 했는지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김영화라고 하고요. 경북대학교에서 32년 재직하다가 이제 퇴임을 해서 공감연대, 대구공감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여러 말씀이 이제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허상수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15분 동안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문경수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허상수라고 합니다. 여기 나디건 분도 있고 제주도를 처음 오셔가지고 이 77년 전에 제주 도민들에게 겪었던 사건을 이제 처음 이제 듣게 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해가지고 다소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목차만 얘기해도 10분, 20분 갈 것 같은데요. 크게 한 3가지, 4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보통 우리가 43 얘기하는데 43은 숫자로 말해지는데 날짜입니다. 날짜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43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월 3일 대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들려주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큰 책임이 있고 나아가서 그 당시 제주도를 지배했던 미국의 책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상이라는 것도 역시 개념적으로 역사적인 산물인 것이죠.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군대 갔다 온 군인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붙여졌던 것처럼 제주도민들은 그간에 뭐 화병, 뭐 자살, 우울 그런 등등의 외상을 겪었는데 엊그제 또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자가 그걸 이제 폭동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제주도민들은 다시 한번 또 외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2차 가해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 학살 4월 3일 대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처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이제 저는 국가 범죄, 뭐 보통 이제 국가 폭력이라고 하고 저희 섹션 이름에도 폭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단호하게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가 관련된 국가 범죄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어떤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확립된 개념인 이행기 정의, 우리는 이제 보통 과거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워낙 다양하지만은 여기 소개한 것처럼 이행기 정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기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법적 책임의 결과로서 피해 배상을 한다든지와 같은 것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이죠.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어떤 시선, 목소리를 담아내고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하면 7년, 8년이 되는 동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알려져서 뭐 정부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결론의 하나는 더 많은 진실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은 더 많은 진실을 알수록 어떤 치유할 힘도 생기고 안심하게 되고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제 오늘 메시지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한다면은 4월 3일 대사건이라는 것은 1947년 3월 1일 날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군중을 향해서 미 군정 산악 경찰이 쏜 총에 6사람이 죽는, 저는 그것을 이제 관덕정 학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3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미군정 공무원들까지 참여하는 민간 합동, 뭐 민관 총파업 이런 것을 이제 당시 미군정이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이 4월 4일 대사건이 발단이 됐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4.3 평화국원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 4월 3일 대사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저희 섹션의 주제가 트레이스 오브 스테이트 바이올런스인데요. 그간에
1988년서부터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 좀 되던 해에 처음으로 서울과 도쿄에서 이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와서 그 잘못됐다고 사과를 한 결과 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섹션을 그 조직한다라고 애써준 이제 김거성 목사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제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사상 보상 입법을 이제 하는데 큰 도움을 해주셨고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장완익 변호사님도 그 개정안을 만들 때 같이 많은 협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 도민 그 유족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응어리가 아직 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것이 오늘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어떤 발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그 이 제주 사건에 대해서 뭐 폭동이니 반란이 특히 이제 북한 정부와의 연루설을 아직도 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사 보고서를 정면으로 그 부인하는 그런 헌법 소원을 낸다든지 그 공공연히 아스팔트에서 그런 어째 그 어떤 왜곡, 폄훼, 그 악선동을 이제 하고 있는 자들이 백조의 그 활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어떤 금지 조항을 두긴 했지만은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까 이제 그 5월 사건에 관련해서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처럼 제주 사건인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금 개정안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그 이 나중에 문경수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일본으로 그 살기 위해서 망명을 갔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제주도에 이제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육지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들 등등에 대한 그 어떤 전수조사, 어떤 직권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어떤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질수록 또 확인이 될수록 또 그것을 가해자인 정부나 군대나 경찰이 인정하게 되면 될수록 제주도민이나 그 피해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 4월 3일 대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법적 또는 뭐 역사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 범국가적이고 범사회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시작된 그 어떤 심리적 접근. 그래서 이제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어떤 필요성 또 일부 부분적으로 이미 시도되고 접근돼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2018년에 그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그 약 한 달 동안 그 생존자 11분 또 그 유족 1121명을 상대로 조사해본 바로는 그 당시 이게 그 70주년 되던 해의 조사 결과인데도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 어떤 그런 고립감으로부터 안정감을 되찾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것은 단지 어떤 동네 사람이 그들의 아픔을 뭐 들어주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오늘 그 이 발표 자료집을 제공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 극복, 치유,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해방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경우, 뭐 북아일랜드나 캄보디아의 경험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도입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그 메시지의 또 하나는 그 트라우마 치유는 개인적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여야 하고, 이것은 이제 이 제주 사건에 대해서 하와이대 인권법 학자가 그 영어로 단행본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어떤 그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방법, 또 그걸 통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스만 정부 시절의 그 국가 범죄 등등에 대한 조사가 중심을 이뤘다면은, 저는 이제 그 이 여기 소개한 것처럼 몇 가지 미군정의 역할, 미군이 단순히 그냥 그 뭐 총기만 지급하고 군사적인 뭐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군정이 그 당시 그 남한을 지배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고 학살에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을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발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유가 아니라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경수 선생님 나가시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문경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 오늘 여기 제일 제주인에 관한 그 주제라서 좀 여러분에게는 좀 낯선 그런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제주를 고향으로 갖는 사람이 한 9만 명 살거든요. 9만 명이라면 제주 인구가 75만 명이라서 한 그 10% 이상은 그 일본에 삽니다. 그래서 4.3에 관해서도 특히 오사카에 제주 사람 많이 사는데, 그 오사카는 4.3의 제2의 현장이라 할 만큼 4.3하고 많이 관련이 깊거든요. 그런 건 전제로 오늘 제가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상 제약이 있어갖고, 그래서 아마 뭐라 할까, 문제 제기하고 결론 부분만 중심으로 좀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4.3과 제일 제주인의 문제를 생각할 때 4.3에서 자행된 폭력의 성격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그 시험적인 측면이 있긴 있는데, 월터 베냐민의 폭력에 관한 생각을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수단으로서의 모든 폭력은 법을 정립하거나 또는 법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 질서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폭력, 이걸 법 정립적 폭력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기존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을 법 유지 폭력이라 했습니다. 즉 서로 경쟁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나 내정에서 순리한 세력이 공국을 내세워 법과 제도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을 법 정립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테러의 기억은 은폐되고 법에 뿌리를 둔 폭력을 묵과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역시 바로 이러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무자비한 테러는 은폐되거나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됐습니다. 이러한 제주 4.3의 특이한 성격을 생각할 때 그런 성격이 공적인 문제 해결의 한계와 제약을 만들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4.3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배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는 그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 공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제일 한국인 사회는 소위 북한계 전면이 있고 그래서 남한계 민단이 있고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 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그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일동포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그 4.3의 성격 자체가 제일동포 사회에서의 문제 해결에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일 제주인하고 4.3에 관해서는 연구가 진정이 되고 있는데 드라마에 관해서는 연구가 전혀 없거든요. 전무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 중에는 북한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생활 세계에 재생의 길을 걷게 된 이들도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존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측면이 제일 제주인 사회에서의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는 다른 논리와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에 관해서도 제일 제주인의 고유의 풍속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3 당시의 충격적인 경험 이건 그 제자하고도 그 공통된 심리적인 외상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밀항체험 있고 밀항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이 제주인들이 건너왔거든요. 그럼 밀항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밀항체험 일본에서의 민족차별 불법 체류자로서의 불안한 삶 등 장기간 반복되는 특유의 스트레스에 제일 제주인들은 노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기서 이런 걸 전제로 해갖고 발제 과제는 이러한 제일 제주인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일 제주인의 4.3 드라마 분석의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은 그 기초적인 그런 문제 제기에 그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과연 어느 만큼의 제주인이 그 4.3 당시 그래서 50년대도 4.3 영향이 컸는데 넘어가는가에 관해서는 이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대충 2만 명부터 3만 명이 제주인이 4.3 전후한 시기하고 50년대 넘어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증언처럼 그 당시는 거의 다 밀항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거든요. 밀항으로 잡혔다는 자료가 있는데 밀항에 성공했던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 2만부터 3만 명의 제주인이 그 당시 일본에 건너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밀항자 가운데는 무잔대 관계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고 일본에서 살게 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50년대까지는 그 저천연계가 제일 동포사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천연계에서 그 이후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증언 자료가 있고 여러분들이 증언 자료를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그 저천정에서 주로 4.3의 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 일본에 건너온 제일 제주인들이 그 생활에 어떠했던가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한국인 제주인 말고도 한국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김태훈 교수라고 해갖고 제일 코리안의 정신장애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데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중간에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제일 한국인에게도 체념도 일본 사회로의 동화도 자기 주장도 용납하지 않으며 항상 광기로 끌어들이는 존재적인 구조, 사회 구조, 전통적인 정신의학의 입장에서는 제일조선 한국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차별, 편견, 빈곤, 문화적 마찰 등 사회적 요인은 정신병의 구조 속에서 병상 형성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그 한국에는 자살 사망자가 많거든요. 이게 그 자세하게 소개를 못 하는데 그 위쪽이 제일 한국인의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한국인은 소위 뉴카마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60년대의 자료입니다. 60년대 자료 왼쪽에 그 상같이 그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제일 한국인들의 이거는 사망률이거든요. 1920년과 25년 연령대별 제일 한국인의 사망률이 일본인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40대 연령대를 중점으로 그 남자입니다. 40대 연령대 남자들이 사망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증명했던 심신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제일 한국인 일반의 어려움이고 제주에 관해서도 특유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 제주 사람을 차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촌령 안에서도 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저촌령 안에서도 은근한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특히 그 한국에서 유명한 김시정 시인의 그분은 49년에 일본에 건너왔거든요. 그분은 고난의 고향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런 자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김시정 시인이 4.3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켜왔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증언을 하시게 됐습니다. 따로 뭐 소개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주에서 건너온 그 제주인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불법 체류자로서의 삶이 그럴 어려움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떤 증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란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인연 나라에서도 골라놓는다. 우리가 올 적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이건 아이가 어디간 싸워도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집을 빌려줄 때도 마음에 들면 빌려주고 안 들면 안 빌려주고 하루 종일이라도 20여 년 동안을 마음에 온전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면 내일 지목할 건가? 칠레 댕길 때 경찰이 검문하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도 여기는 외국이니까 그때는 등록되는 사람이 하늘에 별 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밀하러 오니까 등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활에 관해서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관해서는 세대전이라는 문제도 많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가형 일본에도 4.3 유족계가 있거든요. 일본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이거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건 그런 전이에 관해서 2세 세대를 넘어서 그 드라마가 있는 거 하고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3에 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결론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드라마에 관해서는 일본도 한국도 여러 가지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드라마는 피해 당사자 개인은 오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은 정신적 심리적 외상의 치유 문제를 넘어 사건의 목격자나 유가족 2세대도 포함한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치유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네 가지 그 틀에서 드라마에 관한 연구가 진전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술 자료가 저쪽되고 있거든요. 그 제일 제주연에 관해서도 하나는 제주 4.3 직간접적 체험, 그러니까 4.3을 체험해서 일본에 공로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을 그 저쪽해야 한다는 거하고 밀항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몰경 경험도 이것도 어려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증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불법 체류자로서의 불안한 생활, 그래서 차세대 전이에 관해서도 그런 틀에서 제일 제주인의 드라마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발표 못하셔서 너무 유감인데요. 그 QR 코드 이제는 책으로 인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거기 자료집이 있고 또 공감연대 회원들은 단체 카톡에 들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토론하시는 사이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쓰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종합해서 조금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 토론에 그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박래군 위원장님, 네, 나와서 토론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간단히 두 분의 스피커를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뒤에는 본인이 치유, 사회적 안정과 치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포인트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호상수 선생님은 뭐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 내용을 말 못하셨지만 피해 인사들이 더 많은 진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이 그렇죠 더 깊게 치유할 힘을 얻는다 이 대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 치유도 뭐 부정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 치유와 함께 사회적 치유가 더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 아무리 개인적 치유가 되더라도 다시 사회적으로 가해가 행해지면 그 개인적 치유 했던 게 효과가 사라지게 되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공감이 갖는 그런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공감이 이루어지면 쉽게 타자들을 악마하게 된다. 그래서 치유의 관건은 인간 내면에 남아있는 힘을 긍정하고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미완의 진실 규명 과제들이 더 깊게 다뤄져야 되고 이게 이제 세대 전이가 된다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사회적 힘 이게 이제 사회적 회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경 선생님은 제가 이제 제일조선인 특히 이제 제주 4.3 때 밀항한 그 제일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던 거죠. 소설이나 부분적인 자료들로 접하다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일조선인 중에 제주 출신이 상당하다는 점은 익히 좀 알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거는 제일조선인의 그런 자살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다고 하는 거죠. 청년 세대가 또 그렇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주 사람이 갖는 그런 도피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이런 부분도 또 그렇게 자살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세대 전승되는데 이게 이제 실태 조사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책도 좀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치유의 한 방안으로 저는 한국의 그 제일조선인들과
또 거기 저기 뭐 제주 분들 출신 분들 이분들이 한국의 직간접적인 그런 국가 폭력 피해자들과 교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해주면 좋은데 국가에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민간에서부터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대해가면서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제가 일하고 있는 게 4.16 재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관련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한 갈등이 그 폭력의 삼각형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가 폭력, 국가 범죄 얘기하면 국가의 직접 폭력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거에 좀 제한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게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난 참사를 구조적 폭력으로 좀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폭력도 이제 2차 가해로 나오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점에 이제 인식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또 재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고전적인 재난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런 구분 자체가 구분 자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 재난을 해도 인간적인 요소와 결합돼서 어떤 경우는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어떤 경우는 피해가 줄어들거나 회복도 빨리 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인간적인 요소고 결합해서 사고를 하게 되죠. 자, 울리백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특히 위험한 나라다. 과거형의 재난과 미래형 재난 이거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변화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 재난 참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고 프레임에서 사건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고 프레임은 이거는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그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빨리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고 치료해주고 부상자한테 치료해주고 끝.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억 못하게 위령탑이나 이런 걸 안 보이는 곳에다가 감춰두는 거 이런 식이었죠. 사건 프레임은 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진실과 책임자 처벌인 거죠. 그리고 치유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공개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추모원 만들고 추모비 만들고 그러자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고 실제 그렇게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런 길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자의 권리도 재난 참사 이후에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월호 때 처음 얘기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존엄과 안전에 관한 산류 인권선언을 만든 이래로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을 하고 이태원 특별법도 제정하면서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것들이 거기 법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생명안전 기본법을 발의해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재난참사 피해자,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나서서 다른 재난참사, 과거의 재난참사 피해자들까지 함께 연대해가는 그런 연대가 발족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부설기관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원하는 이런 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고 프레임 세력, 과거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자꾸 이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이태원은 세월호 같은 길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거는 권성동이라는 자가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태원을 비롯해서 다른 재난 참사 가족들도 제일 중요한 게 진실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예, 다 됐다 해서 시간이 없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난 참사에 나타난 이런 국가 폭력, 직접 폭력, 간접 폭력, 문화적 폭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폭력을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형사적인 처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지금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에서 좀 실패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단만 처벌되는 이런 건데 저 불처벌의 구조를 어떻게 혁파해 갈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윗단을 갖다가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들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사회적 인정과 연대다. 그러면서 11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저런 일들을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거 풀어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는 건 사고 프레임에서 사건 프레임을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간접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도 사고하면서 그걸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폭력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짧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쌓이십니까? 자, 그다음 장완익 변호사님은 4.3 재심 청구, 4.3 특별법 제정, 트라우마 치유 이런 제목으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예, 장완익 변호사입니다. 저만 이 PPT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4.3과 관련해서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문을 빨리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4.3 수용인들은 재심을 통하여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4.3위원회가 4.3에 대한 진상조사를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이나 공판 기록, 판결문 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수용인 명부를 통하여 피고인의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등 인적 사항, 또 재판에 있어서의 항변, 판정, 판결, 언도 일자, 또 어느 형무소에서 복역을 했는지 하는 복형 장소 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용인들은 군법회의를 거친 수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3 당시에는 이와 달리 일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피고인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군법회의는 아예 판결문을 찾을 수 없고 일반 법원에서는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그 일반 법원에서 했던 피고인들도 마찬가지고 군법회의도 마찬가지고 다 재심을 못했었습니다. 특히 군법회의 생존 수용인들은 재심 청구를 하기를 원하였으나 판결문이 없어서 과연 재심이 가능한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주도한 엉터리 재판이 불법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한번 제기해보자 이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봤었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4.3위원회에서는 못 찾았지만 이 법원 재판을 통해서 어떤 그 판결문 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그를 제안을 했었죠. 이 수용인들한테. 그런데 수용인들은 뭐 행정소송도 그렇고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 다 싫다. 꼭 형사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저로서도 이제 재심 청구서를 작성해 봤는데 처음에는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재심이 가능할까 망설였었는데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잘하면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3 생존 수용인 18분이 2017년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군법회의를 통하여 형무소에 구금되었다 풀려난 생존자 2017년 당시까지 살아계셨던 분들입니다. 재심 과정에서도 일부 수용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복, 군집행 지휘석, 가명장 등을 찾기는 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장, 공판 기록, 판결문은 재심 기간 내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재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3일 기록의 소실 또는 산일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판결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서 판결문의 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결정했고 2019년 1월 17일 날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그 재심이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군법 회의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법원에서 판결받았던 거 사상과 관련해서 이런 일반 재판 수용인들도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수용인들은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심이 어떻게 또 사상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등은 그 2020년 7월 27일 사상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군법회의는 판결문도 없으니까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효 아니냐? 그러면은 재심할 필요 없이 군법회의 관련된 그 피고인들은 다 그냥 그 무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로 하자는 그 사상특별법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는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 군법회의 판결과 일반 법원 판결 모두에 대하여 특별재심을 받아들이겠다. 특별재심으로 아주 간이한 절차로 더 빠른 절차로 혹은 그 재심 사유에 대해서 더 한 단계 뛰어넘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법회의 판결에 대해서는 직권재심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직권재심은 검사가 오히려 재심을 청구하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21년 3월 23일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이제 그 군법회의는 특별재심뿐만 아니라 직권재심도 가능했고 그 나중에는 또 일반 재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3 그 재심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검사가 청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어련하면 그 재심을 청구했겠습니까? 다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희생자에게 9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금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18분이 재심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재심을 했는데 그 결과로서 다른 모든 분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 수용인들이나 유족들에게는 재심 과정 자체가 트라우마 치유의 한 과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8분의 용기 득택에 재심이라는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4월 3일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4.3 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정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4.3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 7일 요거는 이제 4.3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21년 12월 7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4년 7월 광주와 제주에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서울에 있고 또 재난과 관련해서는 안산과 포항에도 있습니다. 분원이 안산 트라우마 센터도 있고 포항 트라우마 센터도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와 포항 지진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4.3과 5.18로 인해서 광주와 제주에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국가폭력이든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 센터든 제대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적 물적으로 아주 미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또 하나 저는 더 나간 이거부터 트라우마 센터가
충실돼야 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제주 4.3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도 지역적으로는 뭐 광주에도 계실 수도 있고 서울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받고, 오히려 거꾸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가 4.3이 제주에 있지만은 재난과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가 된 부신 있더라면 그분들도 이 제주에서 받을 수 있게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가 제일 지금 시간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초조합니다. 저기 세 번째 토론자이신 최강준 교수님 마저 토론해 주시고요. 최강준 교수님은 국가폭력과 치유를 위해서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20회 제주 포럼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허상수 위원님과 또 문경수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제주 4.3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규명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고, 또 이행기의 정의, 특히 기억의 노력이 필요하고, 역사 부정 왜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치유를 위한 공감이 필요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고, 제1제주인의 경우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경을 넘어서도 남아 있고, 개인적 치유에서부터 사회적, 집단적, 문화적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4.3, 5.18, 민간인 학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국가폭력과 치유를 생각할 때 누가 또는 어느 기관이 위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안되는 것이 총괄적 기구의 설립입니다. 이 기구는 과거사위원회의 한계, 즉 한시성을 극복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진실규명 이후의 과제, 즉 치유와 기억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단이 위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적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의 내용이고요. 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희생자, 피해자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포함하는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실규명이 되었거나 또는 진실규명이 되지 못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과거사 사건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의 명칭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연구에 한정되는 기구가 아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라는 말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실화해 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치유, 화해, 위령 사업 등 후속 조치의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료관의 설립 및 운영인데요. 이 사료관은 추모관, 기념관, 박물관, 기록관, 또 교육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수집 생산된 기록의 보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며,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및 관련자 구술 기록 및 영상 기록의 보존, 활용, 또 과거청산 아카이브의 설치 운영,
희생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실규명이 되지 못한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왜 진실규명이 되지 못했는지의 이유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위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관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설 전시 공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순회적인 특별 전시를 위한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문화 학술 활동 및 특별 전시를 위한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료관은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사료관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각종 문화 행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잇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 신청 접수 및 조사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집단적, 종합적 차원에서의 과거사 진상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로는 제주 4.3 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즉 행방불명 희생 실태, 또 마을별 피해 실태, 또 제1제주인 4.3 피해 실태 조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추가 희생자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등의 제한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유해 발굴 사업이 필요합니다. 재단의 설립 방식 및 형태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정부기구, 특수법인, 민간법인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 과거사 관련 재단의 형태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재단의 설립 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나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과 같은 특수법인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이 재단은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기억 문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고, 또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기억, 공감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재단이 설립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지가 있으면 조금씩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너무 짧은 시간, 그러나 뭐 미리 그 시간은 드렸던 거니까 그건 알고 계셨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가 이제 생략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질문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개념이 사회적인 공동체와 그 다음에 정의 개념, 연대, 공감 이런 그 단어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치유가 이제는 공동체의 연대 의식 속에서 함께 되어져야 된다. 그다음 최광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게 특별한 기구까지 만들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서 참고 있습니다. 어느 열정적인 분께서 저한테 벌써 이 질문 할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간이라기보단 그 시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 국가 폭력 범죄를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둘째, 12.3 계엄 내란 진상 규명 특검을 하자. 셋째, 국가 폭력 계엄 문민적인 통제, 발동 요건 통제를 강화해서 문민적 통제 강화.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확대돼야 된다. 국가 폭력 기관 견제 및 종사자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자. 민주시민 교육에서 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집단적 상태, 트라우마가 집단적 상태가 되는 거, 혐오와 배제, 차별 등도 트라우마의 일종이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임상심리적인 접근, 사회체계적인 접근이 겸용돼야 된다. 거긴 또 제가 또 이거 하면서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정신적 법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이코리걸 어프로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거에 전반적인. 그다음에 평화가 궁극적인 트라우마 치유의 개념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열정적인 분이 저한테 벌써 이거 메모를 주셨습니다. 할 말 더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우리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한 20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 토론을 하실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이렇게 나갈까요? 네. 그러면 자 조금 못다한 말씀 간단히 하십시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뭐 많이는 못했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벗들과 함께 만드는 공감연대가 창립 1주년을 맞아가지고 제주도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4월 3일 대사건과 광주 5월 18일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4.16 참사의 당사자 또는 활동가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트라우마 또는 외상 치유를 위한 어떤 공동 논의를 시작해서 제가 규정하기로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진실과 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금방 사회자님께서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가장 목매달아 만들고 싶었던 입법안이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겨우겨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가 폭력 또는 국가 범죄자들을 엄벌하기 위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엄벌 처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4월 3일 대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안의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집요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제주 방문해서 행사가 돌아가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도 역시 공소 배제 입법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지난번에 동문시장 앞에 와서는 또 하는 말이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세 번째 4.3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948년에 일어났던 국가범죄 폭력이고 두 번째는 1980년 5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4년 10월 3일 이제 어떤 사람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바로잡아가는 일에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있으시면 우선 못다한 것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우선 못다한 말씀 한 마디씩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무래도 제주에서 제주 4.3에 관한 개정법에 관한 논의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그 제일 제주인하고 여러 교리도 있고 위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상호 공감도 있는데 막상 그 특별법이나 이해관계가 절실한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제일 제주인에 관해서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논의에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제발 그 4.3을 생각할 때는 제일 제주인에 관해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그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그 드라마 센터에 관한 그 논의도 있었는데 그 드라마 센터도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그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제일 제주인에 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인 불러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제발 그 특별법 개정 논의가 아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개정법 특별법 개정 논의도 한창 이루어질 텐데 그때 제일 제주인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만 간절해 놓겠습니다. 선생님, 박내근 선생님 있으십니까? 네, 오케이. 두 분 선생님, 최강교 선생님. 한 분은 7개를 둘러녀서 7개를 주셔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겠지만 이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어느 분이십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7개 질문 주신 분. 숨으셨어요? 아니고 선생님은 아니고 7 글자를 작게 쓰신 김태일 선생님 굉장히 크게 쓰시고 네, 작게 쓰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건 제 생각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굉장히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말고는 없냐? 트라우마 센터가 2개가 있다고 들었고 세월호나 다른 이런 다큐멘터리를 읽어봐도 그 트라우마 센터에서 별로 하는 게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되게 죄송하죠. 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랍니다. 가면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할 것도 없고 하는 건 없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트라우마 센터에 이런 해결 방법 말고는 없냐. 그다음에 법정의 역할이 사회적 정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역할이 있는 거냐. 이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보완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진짜 있는 거냐.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말고는 뭐가 있겠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분은 희생자, 피해자, 생존자의 연대가 중요하다. 스스로 문제 해결의 치유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대를 위한 좋은 대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성계 쪽에서는 이미 희생자, 피해자 이런 말을 안 쓰고 생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남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지만 서바이버는 생존자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체적 아마 비슷한 맥락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허상수 선생님은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예, 제가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문 피해자들부터 먼저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몇 번 그런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노력들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만들어졌었던 게 2013년이죠. 이게 참 묘한데 그게 세월호 참사나기 한 해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해왔고 그때는 임시기구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21년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국립라고 하는 그걸 정식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지고서 운영이 되려고 할 때쯤에 윤석열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도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기틀을 잡고 뭔가를 뭘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구조도 제대로 만들. 그러지 못했던 어떤 불행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근데 앞으로 지금의 어떤 그런 정도 가지고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그 인력과 예산과 뭐 이런 저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뭐냐면 광주에 있고 제주에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 되게 어렵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여기 어렵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거꾸로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아까 말씀했잖아요. 안산에 있거든요. 안산에 이제 안산 온마음 센터에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또 국립 안산 마음건강센터를 갖고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주도에 세월호 생존자들이 있거든요. 그 화물 기사했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자기 그 치료나 이런 부분들 하려면 안산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분들 웬만한 건 여기서 하는데 병원 치료나 뭐 이런 것들 정신과 뭐 치료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안산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일반인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국립 트라우마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광역 시도마다 이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센터가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와버리면 서울 빼고 수도권 빼고 와버리면 이게 전화해봤자 어디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상담 의사 뭐 이런 분들 연결시켜주는 정도에서 하니까 여기다 국립을 붙잡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보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금 진행되다가 정권 바뀌면 엎어지고 아니면 그냥 겨우 저기만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새로 계획을 짜고 다시 점검을 하고 짜가지고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심리 상담 내용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이 부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12여 년 동안 지금 그 경험을 쌓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월호 참사 때 팽목항에 피해자들이 이제 가족들이 시신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던 거기에다가 정신과 의사들이 500문항에 걸치는 그 체크하는 그거를 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세월호에서 구조됐던 학생들을 안산에 중소기업 연수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둬두고 또 그거를 한 거 팀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유가족이나 그 생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라우마 치유하면 그냥 도리어 이 거부 반응적이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상황들이어서 근데 요게 이제 바뀌어지는 게 그때 이제 정혜신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웃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와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시작을 해가면서 이걸 바꿔갖고 안산 온마음센터 국립 마음건강센터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진전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주나 제주에 있는 경우도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네, 제발 이전과는 그랬으면 다릅니다. 좋겠습니다. 예. 네, 하여간 제가 읽은 또 책에서는 그렇게 더 괴롭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서 그 프로그램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은 보니까 자기가 직접 4.3 생존자 인터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답 아주 의미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완희 변호사님, 사회적 치유와 정의가 중요하다 하는데 법정의 역할이 진짜 있을까요? 굉장히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보상 혹은 배상 문제는 이 모든 그 국가 폭력의 과제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많은 그 권고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손해배상 특별법을 만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만들고 있죠. 2008년에 아마 그런 권고를 했는데도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또 공소시효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공소시효는 이제 주로 처벌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또 소멸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짝을 이루는 소멸시효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배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만들려다가 거부권 행사로 못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가
제주 4.3 특별법에는 보상금 9천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만들어진 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4.3위원회는 주로 활동한 게 2000년 초반대였습니다. 그때 희생자 결정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제주 도민들이 많이 노력하셨고 근데 2010년까지 해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진실규명 결정 나고 나서는 이분들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해서 배상을 받았는데 오히려 4.3 그 희생자 그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2000년 초반에 위원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소송을 못했던 것입니다. 네. 예, 네. 요거 때문에 사실은 4.3법에 보상금 9천만 원이라는 규정이 들어가게 됐는데 네, 국민 우리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벽관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법이 사회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네. 아주 뒤늦게 가장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게 법이라서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법정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못하는 게 또 법인 것 같아서 아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광준 선생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화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화해라는 게 말하자면 과거의 공유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공유를 위해서 화해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해라는 키워드를 들고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한 말씀 하시고 또 한 분 더 듣고 그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화해에 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화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진실화해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고 이 지속성 있는 어떤 기구에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또 아까 박래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들 간의 어떤 교류 등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소멸시효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왜 국가가 소멸시효로 항변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 진실 규명을 한편으로는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그래서 소멸시효로 항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소멸시효는 항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로 국가는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보상의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그 예술이나 문학을 통한 치유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서 한강 작가라든가 또 그 누구예요? 짓을 쓴 오멸 영화를 만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제사의 형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이렇게 승화시키는 이런 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긴 한데요. 뭐 한강에 그 소년이 오지 않는다의 그 문제학 그 부분 소년이 온다 그 동호 이게 어머니가 내 아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펑펑 우시면서 치유가 되는 이런 걸 보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근데 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5분 남았는데요. 아까 8개, 9개 쓰셔서 일어났다가 앉으셨던 우리 공감연대 상임 대표이신 김태희 선생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3년도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재단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예,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 오늘 하신 말씀 아주 그 정수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그 심리 임상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박래군 선생님한테 한번 좀 지혜를 여쭙고 싶은데, 이 미디어의 역할이 그 국가 폭력 혹은 재난 피해 트라우마 문제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 보도들이 굉장히 난맥을 보이면서 재난 보도 준칙을 만들려고 하다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때 와서야 비로소 이제 그 언론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도 준칙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지금까지도 그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그 규범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조금만 이영희 변호사님도 상임 대표로서 한 말씀 변호사의 입장에서 하셔도 좋고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정말 뜻깊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짧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좀 더 길게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트라우마의 한 과정이 가해자 문제입니다. 가해자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해자 처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해자 처벌, 공소시효도 그런 측면에서 가해자 처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공소시효만 가지고는 안 되죠. 처벌의 의지, 뭐 이런 끝까지 책임 추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또 무슨 뭐 통합을 해치는 등 뭐 이런 이제 반론들을 이제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정말 큰 문제라서 간단히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짧고 굵게. 네.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가해 피해를 그렇게 양극화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당론적으로 이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제주 사건에 관한한 그 피해자라고 그 호칭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는 지금 현행 법상 희생자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어떤 인권의 개념, 어떤 권리의 개념을 그 우리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국가 폭력 또는 국가 범죄의 어떤 그런 민간의 학살 피해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피해자니까 그 가해자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우리 이영희 변호사님 얘기 중에 하나 떠오르는 건, 제가 그 이 4.3 관련한 특별법을 맨 처음 제안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그 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학살을 한 그 군대에 그 군인들에게 줬던 그 상훈 훈장을 돌려주라는 그런 조항, 그 상훈 치탈이라는 그런 어려운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있고요. 요새 이제 4.3법 개정안을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학살 책임자가 그 현충원에 있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사실은 진즉에 나왔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라든가 정의의 부재,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수용하거나 묵인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민의식, 또 국민으로서의 의식, 이런 것들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치유라는 거, 화해, 이런 개념도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치유와 사회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되는, 뭐 그런 걸 통합적 치유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치유, 뭐 심리적인 이런 쪽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회적 연대와 공유, 이런 정의 개념, 인권 개념, 이런 시민의식, 시민교육 이런 데까지 확장돼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주체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너무 귀하신 분들 오늘 모셨는데요. 일본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냥 막 몰아쳐서 휘몰아쳐 가듯이 하게 돼서 너무 정말 안타깝고, 저는 아주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다음 기회에 이런 게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화두로 생각하시고, 손 드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냥 화두로 던지셔도 될 것 같은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박래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가라고 기다렸는데, 예, 그 지금은 그래도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그 보도 준칙, 그 언론 그 취재 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꽤 좀 해요. 그리고 문제 지적을 하면 수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픽살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요즘에 그 클릭수 경쟁을 하잖아요. 그 누가 먼저 내서 클릭을 저기 하느냐, 이거 경쟁하는 이 미디어 환경, 또 유튜버식의 어떤 그런 그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그래도 인식이 달라졌고, 그래서 예전에처럼 아주 사진을 찍어도 아주 근접해서 자극적인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좀 기자들 자체들은 그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 준칙을 지켜가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들이 있고 항상 문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네, 우리가 마지막인가 봅니다. 안 그러면 벌써 종이 땡 쳤을 텐데 한 2분 지났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아쉽지만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생각할 거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토론자하고 발표자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 우리 세션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